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삼성 전문가이신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언론도 많고요. 또 시민사회 비판도 또 많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것은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페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윤동진. 네, 상당히 저는 판사요?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판결문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160페이지짜리. 네, 예. 1심 재판을 뒤엎는 논리가 이거 줄 많이 쳤네요. 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정유라의 진술. 예. 이것을 다만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탔다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자기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이것을 그냥 추측으로 판사가 몰아붙였죠. 추측을 했다 오히려. 네, 판사가 추측으로 오히려 몰아붙이고요. 이런 논리가 이런 거죠. 말을 탄 게 아니라 말 안장에 올랐을 뿐이다. 뭐 그 정도의 논리 아닌가. 또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도요. 안종범이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다. 실제 박아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네. 꼬박꼬박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1심을 뒤집어 버려요. 네.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됐죠. 안정범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종범 수첩의 이 이제 인정 문제는 장시호라든지 문영표라든지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여기 다 인정했거든요. 문영표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건데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36억 원만 깎아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 50억 원 미만으로 무조건 줄여야 하니까 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55 넘어가면. 예.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을 때 왜 36억 원이어야 되는지 왜냐 말을 공짜로 타고 차량을 공짜로 빌렸으면요. 그 공짜로 탄 것 자체가 뇌물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차량을 내가 렌트하고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있는데. 근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돈이 많아질까 봐.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합니까? 최지성.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셔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까지 다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다 풀려났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완전히 그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것도 판사 출신이시라 또 전문 영역이라 또 좀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판사 출신으로 사실 지금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 돈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말 크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일단 그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법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먼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원 내부의 판사가 동의할 수 없다. 저도 판사 해봤지만요. 저희가 판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지 못해서 내가 대답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기록이 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과연 기록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법원 내부에도 뭐 아주 심한 이야기들 뭐 석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돈 없는 비판을 주도하는 것이 여권의 정치인들이다. 정치인이 뭐 부추겨서 제가 좀 입에 담기 그런데 뭐 침을 뱉고 싶다. 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뭐 이런 부분 이런 표현 같은 것은 너무 원색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단이 이쯤 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결국은 여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대법원장님의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사법부의 독립이 하고요. 걱정된다. 예. 이 그다음에 사법부의-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박영선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민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이든 일부 국민이든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저는 저는 이 핵심만 읽었어요. 판결문 다는 읽지 않고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만 읽었는데요. 보면 결국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예컨대 부분에 있습니까?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같은 것은 이것을 뇌물에 수반되는 행위를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그밖에 하셨겠어요? 본인이라면. 저도 저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판사님들이 주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궁지에 그러니까 몰릴 때. 아니 궁지에 몰릴 때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그래도 입법, 사법, 행정 했을 때 그 어떤 보루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의 어떤 권위를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너질 만한 빌미를 이제 오히려 이제 제공한 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뭐 충분히 박영선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50억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 부분, 뭐 10년이 특경가법이라든지 되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 말 사용 이익 같은 것도 가액 불상이라고 한 거지 그것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계산을 네, 하진 계산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50억이 그것이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 계산을 그러니까 안 그런 했지만 그것이 허점을 보인 거죠. 허점. 아니죠. 예를 그것이 들면 그것을 계산하고도 50억이 안 동시상영하지 됐으면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액불상이지만 그 상당 이익으로 봤을 때 취득가액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산해서 50억이 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거를 근거를 대야죠. 사실은 50억이 이제 뭐 왜 넘지 않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 이거는 배분상 상식적인 그런 이 거라는 법관의 거고요. 독립.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잠시만 기본적인 거는 기다려주십시오.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검찰도 최초의 검찰은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논리를 구성했었어요. 그다음 특검에 가서 뇌물죄로 구성을 했죠. 그것처럼 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은 결국은 그 부분의 출발이 크게 달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근데 두 가지 어쨌든 이야기를 크게 이 하겠습니다. 최종심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본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다. 뭐 여기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법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는 것도 맞는데 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법과 이번 양심에 판결문을 따라서. 보면 이 판결문은 전반적으로 1심의 그 근거를 뒤집을 만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개별 판사의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봤기 네. 때문에 제가 법관 개인과 삼성의 그런 어떤 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이 좀 지나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을 하셨는데 뭐 형사 13부를 신설해서 일부러 맡긴 것 아니냐. 이 컴퓨터로 형사 13부 논리는 조금 이따가 컴퓨터로 얘기하고요. 배정했다는 건 이제 네, 시간 다 조금 지났으니까 이따 다음 이슈로 얘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형사 그 컴퓨터로 배정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뭐 김진태 의원 뭐 친인척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질의서에 있어서 이거는 얘기하는데. 법원 내에서 아주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면 식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한 가지만 합니다. 제가 자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주제 할 시간인데요. 저희 주제 아니요, 두 개를 그다음에 갖다가 두 번- 시간은 제가 정합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그다음에 이제 하셔야죠. 그 나 이제. 의원이 하신 합니다. 얘기 예. 중에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이재용이 강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해자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사실은 삼성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를 통해서 너무 이게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승마협회를 아무리 통해서 편파라도 그랬지. 이 이슈는 저희가 큰 이슈 이슈니까요. 2개 정해갖고 하나씩 하기로 했고 시간이 벌써 이제 45분이 됐는데 이제 저한테도 46분 말할 나머지 기회를 이제는 주세요. 한 1분 하죠 뭐. 네, 승마협회를 자, 통해서 승마협회를 통해서 이미 한화가 맡고 있던 승마협회장을 삼성이 이제 승마협회장으로 막 맡으면서요. 아,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최순실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그리고서 자, 이제 이제 그런 독일로 부분은-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거는 삼성이 먼저 박근혜 정부한테 접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아니다. 부분과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예,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대법원 한 가지- 판결을 좀 기다려 보죠. 또 한 지금 가지 이제 포괄적 중요한 승계 것은 부분, 묵시적 청탁 부분 36억 다 이제 원이라는 좀더 기다려보죠.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저는 나경원 판사님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0 보니까. 아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우리 국민이 아니,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5,900만 원어치 뇌물 받은 사람은 왜 감옥에 있냐 지금 집행유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박채윤 같은 예? 이게 완전히 그 양형의 그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법률적으로는-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양위원회 기준을 아시다시피 입력한. 이제 예. 뇌물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액수만 갖고 비교하지 않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사건의 액수는 내용과 이런 걸 같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36억 원이라는 저는, 액수는 뭐 일반 그것이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한 평생 건 동안 아니고 만지지 못하는 돈일 수도 이건 있거든요. 법률을 위반하지 네. 않은 것,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더라고요. 집행유예가 그렇긴 한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한 있다고 가지 생각을 여쭤볼게요. 합니다. 제가 예. 판사님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 안종범 수첩을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은 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안종범 수첩을 어떤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 수첩의 전부를 다 인정해야 된다. 꼭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도 하거든요. 인정 안 한 거는요. 그러면 전부는 그러니까 아니죠. 뭐 그 안종범 수첩의 이 삼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그렇죠. 거겠죠. 전부 다 인정하는 뭐 거죠. 삼성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도 못 봤지만 그래서 여기 저는 판결문에 이것을 보면은 좀더 진실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성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판사는 이 사건 자체에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수첩 사이에 이 사실을 진실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안종범이 네. 안종범 씨가 마음대로 적은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인정한 건데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적은 사람이 나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진술을 사안에 했는데 따라서 좀 달라질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해주시죠. 국정교과서 집필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격하시죠,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면. 예. 자유를 계속 빼려고 그래요 지금. 예. 자, 저는 그런데요. 지금 네. 이제 잠깐만요. 동시상영 모르는 분들 아니니까 위해서. 이제 제 주제니까 좀 얘기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시죠. 제가 사안을 잠깐 요약하면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안이 포함된 걸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저는요. 이 자, 정부 그런데- 들어서 지금 네. 저희 보고 색깔 논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다 철진한 체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집요한 공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안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민주당 대변인이 처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 그랬다가 뒤늦게 브리핑 내용을 고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여권에서는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였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흔들겠다. 그 의도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개헌에서 밀리고 나니까 이번엔 국정교과서 집필 지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25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6.25 남침에 관련해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명박 정부 때에서도 다 명확히 관련된 교과서 집필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적용 예정 시한 초안에 보면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하면서 남친 부분은 쏙 드러냅니다. 그다음에 남북 분단의 고착화의 소주제에는 뭐가 들어가냐? 반공주의와 독재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남북 분단의 고착화 부분의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데요. 북한 정권의 세습,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부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뭘 드러내느냐? 새마을운동은 또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의 경제 성장도 이것이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체제상 그렇게 된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이번 잠깐만요. 정부가 끊으시고. 시도하는 네. 것은 네.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통일 후에
대한민국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나면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에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되려고 이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저희가 그렇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예. 부분은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내면 걱정하실 수 민주주의 있죠. 앞에 여러 가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래요. 자, 우리가 체제적으로 이미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느냐.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이제 대한 지금 우려를 제가 전달할 얘기를 수밖에 반론을 없습니다. 제기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헌법 국민을 전문에 사찰했거든요. 있었죠. 국민을 사찰했어요. 사찰. 예. 그럼 국민을 사찰한 것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유신헌법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단어이고요. 자유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뭐 방송민주주의 얼마든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인데 이 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주의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를 보수 정권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자유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한 그런 정권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것은요. 그 아까 전쟁도요. 6.25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6.25 남침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25 남침을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어제 국무총리도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그 이념 논쟁을 계속할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는 따로 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필자들을 다 공개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이런 어떤 이념에 관해서 동의하는데요.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자유가 진정치 일분밖에 안 않다. 장유물이 만들어서 아니고요. 합니다. 자유와 평등 중에서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 평등, 게다가 정의 이 세 가지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민을 사찰을 하는 정권.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근본적인 어불성설이고 아니 그러한 네?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반드시 도청하고 합니다. 뭐라고 진술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다. 실제 박아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네. 꼬박꼬박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1심을 뒤집어 버려요. 네.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됐죠. 안전보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정보 수첩의 이 이제 인정 문제는 장시호라든지 문영표라든지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여기 다 인정했거든요. 문영표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건데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36억 원만 깎아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 50억 원 미만으로 무조건 줄여야 하니까 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55 넘어가면. 예.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을 때 왜 36억 원이어야 되는지 왜냐 말을 공짜로 타고 차량을 공짜로 빌렸으면요. 그 공짜로 탄 것 자체가 뇌물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차량을 내가 렌트하고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있는데. 근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돈이 많아질까 봐.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한 가지는 뭐 가져옵니까? 최지성.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셔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까지 다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다 풀려났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완전히 그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요것도 판사 출신이시라 또 전문 영역이라 또 좀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뭐 판사 출신으로 네. 사실 지금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라고 하셔야 될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들이 예. 계시겠지만 예. 너무 돈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삼권 분립 원칙을 정말 크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일단 그 걱정을 합니다. 사법과 독립.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법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니 뭐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먼저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법원 내부의 판사가 동의할 수 없다. 저도 판사 해봤지만요. 네. 저희가 판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지 못해서 내가 대답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기록이 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과연 기록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특히 판결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법원 내부에도 뭐 아주 심한 이야기들 뭐 석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돈 없는 비판을 주도하는 것이 여권의 정치인들이다. 아, 정치인이 예컨대 뭐 부추겨서 제가 좀 입에 담기 그런데 뭐 침을 뱉고 싶다. 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뭐 이런 부분 이런 표현 같은 것은 너무 원색적이지 않나 이렇게 침을 생각을 뱉고 합니다. 싶다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쯤 네. 해서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결국은 여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사법부의 지적을 독립이 하고요. 걱정된다. 예. 이 그다음에 사법부의-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박영선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민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이든 일부 국민이든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혹시? 저는 저는 이 핵심만 읽었어요. 판결문 다는 읽지 않고 네.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만 읽었는데요. 보면 결국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예컨대 부분에 있습니까?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같은 것은 네. 이것을 뇌물에 수반되는 행위를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그밖에 하셨겠어요? 본인이라면. 저도 저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판사님들이 주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궁지에 그러니까 몰릴 때. 아니 궁지에 몰릴 때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그래도 입법 사법 행정했을 때 그 어떤 보루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의 어떤 권위를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너질 만한 근데 빌미를 이제 오히려 이제 제공한 거 아닙니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뭐 충분히 박영선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50억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 부분, 뭐 10년이 특경가법이라든지 되니까요. 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 말 사용 이익 같은 것도 가액 불상이라고 한 거지 그것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계산을 네, 하진 계산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50억이 그것이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 계산을 그러니까 안 그런 했지만 그것이 허점을 보인 거죠. 허점. 아니죠. 예를 그것이 들면 그것을 계산하고도 50억이 안 동시상영하지 됐으면 말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요 가액 정도는 불상이지만 그 상당 이익으로 봤을 때 취득가액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산해서 50억이 넘게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삼성 전문가이신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언론도 많고요. 또 시민사회 비판도 또 많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것은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페북이 올라오지 네. 않았습니까? 윤동진. 네, 상당히 저는 판사요?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판결문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120회짜리. 네, 예. 1심 재판을 뒤엎는 논리가 아, 이거 줄 많이 폈네요. 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정유라의 진술. 예. 이것을 다만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탔다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자기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이것을 그냥 추측으로 판사가 몰아붙였죠. 추측을 했다 오히려. 네, 판사가 추측으로 오히려 몰아붙이고요. 이런 논리가 이런 거죠. 말을 탄 게 아니라 말 안장에 올랐을 뿐이다. 뭐 그 정도의 논리 아닌가. 또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도요. 안종범이 진술을